정부를 상대로 5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 분쟁을 제기한 사모펀드 론스타의 문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론스타의 주장과 금융당국의 허술한 대응 등 숨겨졌던 진실을 연속 보도합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재외국민 안전과 원유 수급 등 난제가 산적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과열은 진정되고 있지만 규제 지역 바깥에선 집값 오름세가 여전합니다. 청와대에선 특정 지역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언급되는 등 시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이 사람 간에도 전염될 수 있다고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춘절 대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감염 매개체에 대한 단서도 찾지 못해 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신변 안전 보장을 전제로 이산가족 교류를 북한 개별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호응이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 우리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분쟁을 제기한 론스타 문제입니다.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약 9년 뒤 되팔면서 4조 6천억 원을 벌어나갑니다.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 지난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투자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비도 하는 거예요. 그 로비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Since the Korean government is undecided about the sale, we are now preparing to file an ISD against your government. 네, 실제로 론스타는 2012년 한국을 떠날 때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즉 ISD를 제기합니다. 이 영화 대사에서 나오듯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되파는 걸 우리 정부가 지연시켜서 47억 달러, 우리 돈 5조 4천억 원을 손해봤으니 이걸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손해가 5조 4천억 원이나 되는지, 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두 비밀입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이 ISD를 담당하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익시드에 론스타와 한국 정부 양측이 제출한 문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전문가들과 검증하고 분석했는데 여기 담긴 론스타의 행태,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금융당국의 무책임과 거짓말 등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KBS는 오늘부터 연속으로 이 내용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론스타가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5조 4천억 원, 그 구체적인 내역과 근거는 뭔지, 이게 과연 합당한 주장인지 따져봅니다. 탐사보도부 송명희 기자입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한 문서는 2개입니다. 워싱턴의 중재판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일정으로 따져보니 론스타가 최초로 제출한 중재 신청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답변,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한 론스타 측의 반박 서면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측 문서는 600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주장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공식 문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해 법무부 담당자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기밀 유지 의무가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소송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최초로 알 수 있는 문서이죠. 론스타 측 문서에는 47억 달러의 총액만 명시돼 있습니다. 이보다 7개월 앞서 제출된 한국 정부 문서, 43억 7천만 달러, 한화로 5조 1천억 원의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 산정 내역이 조목조목 서술돼 있습니다. 론스타가 당초 43억 7천만 달러로 제기했다가 이자 등의 이유로 추후 증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와 한국 측 서면을 토대로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매각 지연에 따른 손해 주장 15억 7천만 달러, 한화로 1조 8천억 원. 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론스타 논리는 이제 홍콩 샹하이 은행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었고 또 하나은행에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 근데 이것이 지연이 돼서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투자금을 회수해 한국을 떠나려는데
정부가 부당하게 승인을 늦게 내줘서 더 벌 수 있는 돈을 못 벌었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2012년 한국 정부에 처음 보낸 중재 의향서에는 2006년부터 모두 4차례 매각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분쟁에서는 HSBC와 하나은행 매각 지연 손해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정부의 관여가 뭐 있었다라고 중재부에게 어떤 이야기할 내용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송기호 변호사는 손해를 누적해서 계산한 론스타의 논리는 중복소송이라고 비판합니다. 만약에 홍콩 샹하이 은행에게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그게 가령 뭐 한 1조 한 2, 3천억의 손해다. 그럼 그것만 주장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또 손해이고 이후에 손해이고 이런 손해를 이중으로 중복해서 주장하는 그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면서 맺은 1차 계약과 최종 계약 사이의 차액, 당시 7,700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금.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포함한 국내 투자와 배당에서 한국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7억 6천만 달러가 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세금 분쟁 4건 모두 국내 법원을 통해 마무리돼 론스타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명백히 국제중재법에 위반된 주장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것도 있고 론스타의 손을 안 들어준 것도 있고 우리 법원에서 다 결정이 됐단 말이죠. 국제중재법은 적어도 한 나라의 그 나라의 법원에 의해서 판단받은 내용은 그런 현저한 정의의 위반, 정의의 부인이 아니라면 국제중재로 가져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억 4천만 달러. 론스타가 두 쟁점 모두에서 이겨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벨기에에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까지 물어내라는 겁니다. 론스타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승소되었을 때 낼 세금에 대한 보전에 대한 것은 그건 전혀 0.01%도 저는 검토할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런 어떤 2차적인 추가적인 손실을 배상을 하라는 그런 중재 결정은 지금까지 나온 사실도 없고 이 투자협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론스타가 주장하고 있는 손해 내역 가운데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매각 지연, 그중에서도 론스타와 하나은행 계약 과정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5조 원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저는 그 실체 없는 청구라고 이 사건은 한 1조 원대의 그런 소송으로 이해를 하면 법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론스타는 분쟁 신청이 투자자들을 위한 대리 분쟁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론스타의 한국 투자 수익 94%를 펀드 운영회사 경영진 등 5명이 가져갔다며 이번 분쟁도 이들의 이익 차원에서 제기됐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네, 그러면 론스타가 금액을 5배 이상 뻥튀기해서 이 한국 정부에 요구한 속셈은 대체 뭘까요? 이어서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주가 조작 사건 유죄 판결. 론스타는 상고를 포기했고 금융당국은 즉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론스타는 매각 지연으로 당시 7,700억 원을 손해봤지만 대신 경영권 프리미엄 1조 2천억 원을 챙겼습니다. 징벌적 매각 명령이 아니라 단순 매각 명령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고 포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빠른 프로세스로 진행을 한 거로 보이는. 론스타는 곧바로 5조 4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요구액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한 뒤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실제 원하는 돈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간에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하는, 흔히 뭐 세틀먼트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저는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론스타 문제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전성행 교수는 이번 분쟁이 중재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선 재판이 아니라 중재이기 때문에 뭐 100% 대 0%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결과예요.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이렇게 되지 않고 뭐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론스타는 겉으로는 패소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쪽을 택했고 어떤 건 누가 들어도 터무니없는 허황된 논리를 슬그머니 제시하고 그게 깨지는 한국 정부에 의해서 그런 거를 일부러 깔아놨을 수도 있거든요. 5조 원인데 그중에 1조 원이다. 그러면 뭐 80% 대 20% 이렇게 나올 건 아니겠습니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도왔고 4조 6천억 원의 국부를 유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당시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5조 원대 소송을 1조 원으로 막아냈다고 하면 시쳇말로 선방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거대한 연극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고 뭐 이만큼도 뭐 선방한 거다. 전 교수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론스타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논리가 그만큼 치밀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양자가 치열하게 싸울 때와 양자가 적당히 싸울 때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이 요약문을 읽은 느낌으로는 적어도 한국 정부는 죽자사자 싸운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돈 뭐 더 받아갈 거 있으면 ISD로 받아가. 소송에서 져서 돈 내주는 거는 뭐 누가 뭘 하겠냐.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그러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명희 기자, 앞서서 전성인 교수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 정부가 죽자사자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네, 이 한국 측 문서를 검토한 느낌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 양쪽이 분쟁을 하면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제대로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론스타의 최대 약점,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누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점이 론스타의 오래된 문제인데요.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자본이냐, 즉 산업자본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10년으로 과정이 굉장히 길기도 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산업자본 문제가 이 분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 충분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당시 정부의 그 대응 논리를 만든 관료들이 한국 정부가 일정 부분 패소하는 걸 각오했다라는 의미입니까? 예,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네. 지금 KBS가 입수한 문서의 대응 논리대로 하면 이 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쟁이 형식적으로는 5조 원이고요. 저희가 분석한 대로 하면 1조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 당군 일의 최대 소송이라고 불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입수 문서를 보면 한국 측이 승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건,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이게 왜 빠졌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네. 부분 역시 내일 자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 그런데 론스타, 이 한국 정부가 이럴 걸 예상했다라고 봐야 합니까? 이 문서를 보면 론스타가 한국에 10년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매각을 시도했던 2008년, 2009년, 2012년 이렇게 세 차례 한국 금융위에 서면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이 매각 승인을 빨리 안 해주면 그 책임을 물어서 ISD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론스타는 당연히 예정을 했을 것이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계산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도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아예 분쟁을 막거나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소송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개가 안 되니까 지금 취재를 시작을 했을 텐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비밀 유지 의무라는 것 때문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 중재판정부 익시드에서 공개하고 있는 중재 일정인데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거의 알 수가 없고요. 그동안에 진행된 날짜 그리고 절차 명령이라고 하는 것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절차 명령 5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비밀 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분쟁 양쪽 당사자들이 내용과 절차를 포함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네. 누가 먼저 이 부분을 제안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도 이에 합의해 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하지만 과정을 공개하면서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이 때문에 이 비밀 유지 합의가 금융당국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문서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확인하기 힘든 겁니까? 네, 두 차례 확인 요청을 했었는데요. 네. 모두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요청했는데요. 이 문서의 내용이나 용어 그리고 형식으로 봤을 때 이 진본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진본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론스타 문제 내일 이어서 계속 듣기로 하고요. 송명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두 나라 외교장관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위해 한국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파병을 요청한 걸로 해석됩니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 외교 수장이 9개월여 만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미 이란 간 충돌 위기로 복잡한 중동 정세에 해법을 찾는 과제 때문입니다. 먼저 폼페이오 장관은 공동의 노력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를 내세웠습니다. 70%의 그 원유 수입을 그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런 뜻에서 한국도 여기에 큰 이 관심을 갖고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그 입장이고요. 사실상 파병을 요청한 겁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업 보호가 중요한 만큼 기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NS 차원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폼페이오 장관하고의 그 만남이었다. 외교부는 한미 두 나라가 중동 지역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선 파병 문제가 같은 시간 워싱턴에서 벌어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돼 연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듭 압박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펠로엘토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하는 이유 뭘까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 폭 40km의 이 좁은 바닷길입니다. 이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지나가는 전략적인 요충지죠.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피격되자 미국은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선박 보호를 이유로 그 호위 연합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참가국은 미국을 포함해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영국, 호주 이렇게 7개 나라입니다. 이 중에 영국과 호주는 전투병력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호위연합체에는 들어가지 않고 정찰기와 호위함을 보내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요청에 우리 정부의 고민 깊은데요. 김경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보면 아주 신중합니다. 그만큼 고려할 게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 한미 동맹, 이란과의 관계, 원유 수급 등의 경제 문제, 여기에 국내 여론까지 고려해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할게요. 김 기자, 우리 정부 파병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이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서 사실상 호르무즈에 파견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솔레이마니 공습과 이란의 보복 등으로 정세가 급변하면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란하고 미국하고 갈등 때문에 전쟁 위험성이 커졌고 우리가 그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일 텐데 또 정부가 우리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일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 선박의 안전이 가장 우려가 되는 거죠. 이란과 이라크 등에 있는 우리 국민은 1,700명 정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편을 들 경우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까지 한 상태여서 만약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파병을 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네, 미국은 한국 파병을 계속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고 한미 동맹을 고려하면 마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민인 겁니다. 네. 이 무시할 경우에 동맹이 약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죠. 이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리고 이 북핵 공조와 남북관계 개선에서의 지렛대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결정을 할 거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정부는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여러 방안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만일 호르무즈 공동방위에 참여해야 한다면 연락장교만 파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선발 절차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또 청해부대 파병은 최후의 수단이 될 텐데 일본처럼 인근 해협까지만 보내는 방안, 또 동참이 아닌 독자 파견 형식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귀국하면 조만간 NSC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일 겁니다. 결정도 우리가 하는 거죠.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다층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과열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분위기지만 이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단기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한 데 이어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주택 매매 거래 허가제까지 언급하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재건축 기대가 높은 서울 송파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달 초 21억 원 후반대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2억 원 가까이 떨어진 매물들이 중개업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이 안 되니까 도대체가 뭐 아예 얼굴도 모르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 금지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 전체로 봐도 12.16 대책 이후 상승률은 0.26%, 한 달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주춤해졌습니다. 반면 시가 9억 원 이하, 특히 정부의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곳은 오름세가 여전합니다.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 단지 103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보다 오히려 2천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인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거래량 비율은 가격대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9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이상 아파트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9억 원에 훨씬 못 미치니까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은데요. 가격대별 움직임이 엇갈리는 사이 매수 우위 지수는 100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의 힘겨루기가 팽팽해진 겁니다.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에 심리적 불안 요소까지 겹치면서 전셋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의 확대, 또한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끝없는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대통령 신년회견 다음 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정 지역에 대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하면서 초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국토부는 논의된 적이 없고 청와대는 개인적 견해라고 밝혔지만 김상조 정책실장도 추가 대책 발표를 언급하는 등 시장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바뀌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현준 기자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국세청 앱인 손택스입니다. 연말정산 항목이 추가돼 스마트폰 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환급액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는 아무래도 첫날 접속하면은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몇 명 대기 이렇게 뜨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모바일은 지금 해보니까 그래도 바로바로 접속이 되는 편인 것 같고요. 다만 조회에 나오지 않는 항목을 추가 신고할 때는 컴퓨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매년 하는 건데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바뀐 대표적인 건 산후조리비 세액공제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쓴 돈의 최대 200만 원까지가 의료비 공제에 포함돼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전체가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고요. 영수증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공제가 많이 돼서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조회해봤더니 빠진 게 있다.
그럼 17일까지는 이 항목을 눌러서 신고하면 수정해서 반영해 줍니다. 그 이후에는 영수증을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영수증 잘 챙겨야 하는 다른 항목, 바로 안경과 렌즈 구입비인데요. 시력 교정용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대출 이자와 월세 공제는 지난해보다 공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기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반면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7세 미만 자녀는 빠지고 실손보험금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당초 발표와 달리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데요.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영훈 특파원, 중국 정부가 사람 간 전염에 대한 근거를 찾은 겁니까? 네, 아직도 사람과 사람 사이 전염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이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처음 밝혔는데요. 자,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우한의 확진 환자 41명 가운데는 부부가 포함됐는데요. 먼저 발병한 남편은 이번 폐렴의 진원지로 꼽히는 수산시장에서 일을 했지만 나중에 발병한 아내는 시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한에서 태국 방콕으로 입국했다가 해외 첫 환자로 확인된 중국인도 문제의 수산시장이 아닌 우한의 다른 시장만 들렀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세계보건기구도 중국 폐렴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우한 폐렴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람 간의 전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사람 간 전염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 보건당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만큼 WHO는 세계 각지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중국에서 추가로 발병한 환자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환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확진 환자는 지난 5일 이후에 더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감염병의 유행 정도를 판단할 때 사람 간의 전파 여부와 환자의 증가 추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첫 발병자가 나온 뒤에 한 달이 넘은 상태인데도 아직 감염 매개체를 찾지 못하는 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춘절에 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춘절은 중국의 최대 명절입니다. 춘절을 전후해서 연인원 30억 명이 움직이고 이미 대이동은 시작됐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지난해에만 700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 중국은 물론 주변국들도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춘절 이후 다른 지역에서 발병하는지 여부가 이번 폐렴이 확산하느냐, 진정되느냐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류도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독자 영역을 강조하면서 북한 개별 관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산가족 개별 관광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히며 개별 관광을 한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 입장도 기류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신변 안전 보장이라는 전제 조건은 여전하지만 북한 개별 관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관광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변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건 이산가족들의 개별 관광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북 조건의 간소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초청장 없이 북한 비자만으로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만으로 방북할 경우 신변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또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별 관광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북한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이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개별 관광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그제와 어제 각 시도별로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연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대규모 골기대회에 이은 행사인데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기에도 열린 적이 없는 회의란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 또 정면 돌파 노선을 제시했죠. 이걸 위해 주민을 동원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런 북한을 향해서 미국은 유화적 발언과 함께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랑 특파원, 미국은 북한에 추가 제재 들어간 이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고 신규 파견도 금지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된다는 게 미국 재무부가 밝힌 제재 사유입니다. 북한 군부 산하인 남강무역과 중국 내 북한 숙박시설인 베이징 숙박소, 이렇게 두 곳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이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된 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 숙박소라는 곳,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제재한 북한 베이징 숙박소가 있다는 상가입니다. 1층은 북한 상점, 2층부터 5층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상인은 이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운영하는 여관 같은 거, 지우된 같은 거. 가리키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역시 1층엔 북한인 상대 상점이 있고 북으로 보낼 우편물을 취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것을 제재를 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네, 우리 잘 몰라요. 실제 이 건물 2, 3층에는 북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베이징 숙박소가 북한 남강무역과 남강건설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송출과 귀국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꼽은 베이징 숙박소 주소지는 베이징 시내 북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사는 조그만 북한촌 안에 있습니다. 이 길만 건너면 바로 북한 대사관입니다. 북한 베이징 숙박소의 또 다른 주소지입니다. 공항 근처여서 송출 노동자들이 잠시 머물다 해외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로선 베이징 숙박소가 원래 기능을 하는지 확인이 어렵지만 미국의 제재는 이런 시설을 용인한 중국에 대한 경고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다시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채령 특파원, 이렇게 제재 강도를 높이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난해 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추진하자 서둘러 미국이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당장의 효과나 영향은 가늠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제재 명단에 오른 이 두 곳과 금융 및 상품 거래를 하는 국가나 기업들은 덩달아 제재를 받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됩니다. 심리적인 타격은 물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도 던졌네요.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언급 가운데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험이 아니다. 성공적인 2020년을 희망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미 양자회담을 넘어선 다자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북한 문제는 중국이 개입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미 양자를 넘어 남북미 중 4자회담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 특정 시점에 따라 북미가 먼저 갈 수도 또 남북이 먼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큰 틀에서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같이 가고 보완하고
선순환해야 한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지만 한 발 더 나아간 건 분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그 북미 대화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남북의 그런 어떤 이 대화가 됨으로 해서 그 북한 인게이지먼트의 그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이니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협상 촉매 역할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건강이 안 좋다며 줄곧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런데 전시 재판을 맡아온 장동혁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대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비판한 최기상 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법복을 벗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여당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법원을 떠났습니다. 역시 총선 출마 때문이고 여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 판사들의 줄사표에 사법부 정치화와 중립성 훼손 우려가 나옵니다. 판사가 특정 정파에 소속돼서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사법부 시즌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법관 독립도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검찰개혁법안 통과 등으로 미묘한 시점에 4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비판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사의를 밝히며 쓴 내부 게시판 글에는 검사들의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렸는데 지지와 격려 댓글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한편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대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놨고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공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당으로 복귀한 가운데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에 대한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게 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 1위 정치인의 복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직접 꽃다발로 환영했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서울 종로 출마와 공동 선대위원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정작 본인은 말을 아꼈습니다. 공식 역할을 맡을 때까지 물밑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종로로 이사하게 됐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당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1호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 곳을 구축한다는 건데 통신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겨냥했습니다.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 대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드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공천 실무 작업도 본격화해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10여 곳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종로와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이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된 의정부 갑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사직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영입인사 중 일부에 대해 전략 공천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영입 1호 최혜영 교수를 소개하며 한 말입니다.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지만 부적절했다며 장애인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네, 이번에 보수 야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일주일도 안 돼서 총선 1호 공약을 경제 분야 공약으로 바꿨습니다. 이 보수 통합과 관련해선 중도 보수가 다 모이자는 한국당과 묻지마 통합은 안 된다는 새 보수당이 주도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엿새 전 총선 1호 공약을 내놨던 한국당. 첫째는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안 돼 말을 바꿨습니다.
바뀐 1호, 역시 경제 분야 공약입니다. 한국당이 주장해온 민부론의 핵심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탈원전 폐기 공약, 그리고 노동개혁, 우선 공약으로 오늘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선의 최대 변수인 통합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중도 보수가 다 모이자는 혁신통합위가 오늘도 열렸지만 새보수당은 묻지마 통합은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의 눈에 우리 공화당까지 통합하는 그런 통합이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극복하는 그런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당에 따로 양당 협의체를 꾸리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양당 간 대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분노들 좀 내려놓고 우리 헌법 가치를 같이하고 모든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이 다 통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황 대표는 당대당 협의체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통합을 둘러싼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한 경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299만 원의 돈을 미성년 자녀의 장학금 명목으로 수차례 나눠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딸 명의로 받았고 액수도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방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 관련으로 알게 된 경찰관 A씨와 민원인 B씨. 경찰관 A씨는 2017년 자신의 딸 명의 통장을 B씨에게 건넸습니다. B씨가 생활비 통장이 필요하다며 부탁했다는 겁니다. 경찰관 딸의 통장을 받은 B씨는 2017년 7월부터 2달 사이 100만 원과 99만 원, 또다시 100만 원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299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민원인과의 수상한 돈 거래는 적발됐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강등 처분하고 징계 부과금도 부과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1년 내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A씨는 딸 통장에 입금된 돈은 장학금 명목이었을 뿐이어서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회당 입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김영란법을 어긴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딸이 11살 미성년자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장학금 명목이라며 입금된 돈 전부를 경찰관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회 100만 원 초과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돈을 나눠서 준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등이 요구됨에도 이를 어겼다며 이 같은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관의 항소로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해자 상당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답해 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얼마나 많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까지 13만 명을 조사했는데 1.2%, 1,500여 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폭 피해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피해 유형을 볼까요? 이 초중고교 모두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이 1, 2위였습니다. 신체적 폭행보다는 정신적인 괴롭힘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피해 해결엔 가족과 선생님, 친구가 도움을 많이 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5.6%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표본 조사가 이 정도니 실제로는 훨씬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고통을 혼자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를 괴롭히는 가해자들 왜 그럴까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폭력이 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학교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 스스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합니다.
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 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런 대책,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문제의식을 얼마나 반영한 걸까요? 초등학교 5학년 송모군은 지난해 동급생으로부터 방광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게 과연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폭력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은 학교봉사 처벌만 받았습니다. 학폭위원 절반 이상은 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들이었고 가해자 엄마도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받는 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시작부터 들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처벌은 더 어렵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른 심의를 하는 건데 양쪽 입장을 다 만족시키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엄정한 처벌과 함께 폭력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예, 병원에서 엑스선 촬영하면 혹시나 방사선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방사선 노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질도 개선됐고 이미 상용화도 시작해 의료 영상 장비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체 내부를 촬영하는 엑스선, 골절이나 폐질환 진단 등에 없어서는 안 될 의료기기지만 방사선에 노출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라멘트를 2000도까지 가열해 엑스선을 발생시키는 기존 방식은 정밀한 제어가 어려워 이처럼 방사선 방출이 많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디지털 방식은 전기를 이용해 필요한 순간에만 엑스선을 발생시킬 수 있어 피폭량이 최대 90%까지 줄어듭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밀한 촬영이 가능해 화질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방사선 피폭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영상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7개 기업이 이 기술을 이전받아 치과용 엑스선 촬영 장비를 개발해 수출하는 등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도 지난 20년간 연구를 해왔지만 상용화에 성공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연간 700억 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세계 시장 선점도 기대됩니다. 미국과 유럽이 양분해오던 의료기기 시장을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도권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진은 높은 출력이 필요한 CT에도 이처럼 방사선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 진출을 노리는 남자 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잡고 올림픽 축구 최종 예선에서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장신 공격수 오세훈이 자신의 21번째 생일을 자축하는 2골을 넣었습니다. 첫 소식 박선우 기자입니다. 전반 5분 정승원이 벼락 같은 중거리 슛으로 포문을 엽니다. 선제골은 오세훈의 몸에 맞고 공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판단으로 오세훈의 득점으로 기록됐습니다. 생일을 맞은 오세훈에게 찾아온 행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 21분 우즈베크의 압디올리코프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우즈베크의 이딴 역습에 고전하던 우리나라는 후반 26분 오세훈의 골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선제골로 머쓱했던 오세훈의 감각적인 슛이 골문 구석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군 복무 중인 오세훈은 멋진 거수경례 세리머니로 2대1 승리를 자축하며 잊지 못할 생일을 보냈습니다. 경기를 이겨서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오늘 경기가 다가 아니라 또 8강전이 있기 때문에 또 8강에 대한 준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범은 지난 2차전 선발에서 오세훈 등 무려 6명을 바꾸는 변칙 전술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모든 필드 플레이어가 조별리그를 뛰는 진기한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3연승으로 C조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D조 2위와 4강 진출을 다툽니다. 이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8강전 상대가 될지가 관심입니다.
KBS 뉴스 박선입니다. 귀화 농구 선수 라거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종차별적 발언 등으로 받는 고충을 토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노골적 차별 발언과 욕설의 수위가 심각합니다. 김도환 기자가 전합니다. 귀화 선수 라거나가 SNS에 자신에게 쏟아진 인종차별 표현과 욕설이 담긴 글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에서 돈 많이 벌더니 늙은이처럼 뛰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심한 인종차별적 욕설이 가득했습니다. 이어 다른 외국인 선수가 라거나보다 잘하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한국을 떠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인종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욕설까지 보입니다. 라거나는 또 나는 한국인으로부터 이런 글을 매일같이 받는다며 보통 이런 글들은 차단한다. 하지만 여기선 이런 문제를 매일 헤쳐나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경기 끝나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공인이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받는 경우다 보니까 그냥 저랑 같이 보면은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웃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동료인 이대성의 SNS를 봐도 라거나에 대한 인종차별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라거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KBL은 선수나 감독이 인종차별적 언사를 하면 징계를 줄 수 있지만 팬들에 대해선 이렇다 할 규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 SNS에서 벌어진 일들은 저희가 조금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해당 선수와 구단과 좀 상의를 해서 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텐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라거나는 전화기를 꺼도 KBS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훈련장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미들즈브러와의 FA컵 64강 재경기에 교체 출전해 30분간 활약했지만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반 3분 로셀소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는 토트넘. 라멜라가 단독 돌파에 이은 감각적인 슈팅으로 추가골까지 만들어냅니다. 2대0으로 여유 있게 앞선 후반 16분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네요. 장기인 가마치기 슛 골대를 벗어납니다. 이번엔 측면 크로스가 정확하게 연결됐지만 빗맞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의 침묵에도 토트넘은 미들즈버러를 꺾고 32강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번리전 환상골 이후에 벌써 한 달 넘게 득점 소식이 없네요. 프로야구에서 95년 오비베어스의 우승주역인 투수 김상진이 두산 코치로 무려 2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김상진 코치는 두산의 2연속 우승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병희 기자입니다. 선수 17명이 집단 이탈했습니다. 선수를 체벌하려 한 데서 빚어졌습니다. 프로야구 원년 우승팀 오비베어스가 13년 만에 한국 프로야구 정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전년도 7위였다가 이듬해 우승. 미라클 두산의 전신 오비 선수들은 1995년 원조 기적을 일궜습니다. 롯데와 대결한 한국 시리즈 마지막 7차전에서 김상진은 현 두산 감독인 포수 김태형과 호흡을 맞춰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곰 군단의 전설 김상진이 코치로 22년 만에 다시 친정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1995년 우승 주역들의 이름과 기념 사진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같습니다. 여기 있는데 감독 계시네. 당시 오비와 우승 모자를 써보며 또 한 번 추억에 빠집니다.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선수 생활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이니까. 1999년 트레이드된 후 삼성 SK에서 선수와 코치 생활을 한 김 코치를 부른 건 김태형 감독이었습니다. 젊은 선수들 지금 잘 맡아서 하겠지만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환대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할 따름이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그만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5년 한 시즌에 8번이나 완봉승을 기록하며 오비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김상진. 옛 스타의 가세가 두산의 2연속 우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병렬입니다. 남자 프로농구에서 군에서 제대한 DB의 두경민이 최고 포인트 가드 SK 김선영과의 야전 사령관 대결에서 웃었습니다. 선두 SK와 완전체가 모인 DB, 미리 보는 챔프전으로 뜨거웠습니다.
김선영이 석점포 2방에 이어 플로터까지 종횡무진 SK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DB엔 군대에서 돌아온 두경민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중거리포에 이어서 과감한 석점슛으로 김선영에 맞섭니다. 승부처의 4쿼터엔 또 한 번 고감도 중거리포로 SK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두경민의 가세로 완전체가 된 DB가 선두 SK를 잡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남자 배구 대표팀의 왼쪽 날개를 함께 책임졌던 나경복과 전광인이 다시 시작된 V리그에서 라이벌이 돼 만났는데 과연 누가 웃었을까요? 전광인이 훌쩍 날아올라 강력한 백어택 공격을 성공합니다. 나경복도 질 수 없죠. 코트 구석을 찌르는 후위 공격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또 한 번 나경복인데 이번엔 강력한 목적타 서브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하지만 전광인의 컨디션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에 무려 7개의 범실을 기록한 전광인 결국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신예 황경민까지 강력한 서브로 힘을 보탠 우리카드는 현대캐피탈을 3대1로 꺾고 파죽의 5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호주 산불이 결국 시즌 첫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호주 오픈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시작된 예선에서 선수들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고 경기가 중단되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기범 기자입니다. 숨쉬기가 어려워 호흡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은 야코포비치. 극심한 고통 끝에 결국 코트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선수 상태를 확인한 심판은 곧바로 경기 종료를 선언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unfortunately, Miss Yakupovich is unable to continue. 산불 여파로 멜버른 시내의 대기질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최악입니다. 야외 코트에서 뛰는 선수들은 줄줄이 심각한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아침에 예정된 경기를 오후로 연기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20일로 예정된 본선 개막입니다. 그때까지 대기질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일부에서는 대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This is the advice of the medical staff we have on site in relation to whether it's safe for players, obviously for fans and staff as well, and that directs our decision as to whether it's safe to play. 산불 여파로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현은 손바닥 부상으로 예선 대회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청각 장애를 딛고 프로 선수로 성장한 이덕희는 3시간 넘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예선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차가웠죠. 서울의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5도로 출발하는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진 탓에 날이 춥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듯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지고 있고요. 주말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다른 지역들도 점차 대기가 메말라가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철원 영하 10도 등으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강원 산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져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